재보선 이후에도 부동산 이슈가 뜨겁습니다. 정부와 여당의 보유세 인하와 대출 규제 완화 움직임에 무엇을 더 고려해야 하는지, 혹시 투기의 여지는 없는지 잠시 후 이슈에서 따져보겠습니다. 대선을 1년 앞둔 여야의 새로운 리더십 찾기, 어떤 그림이 그려지고 있고 또 주목할 인물은 누구인지 지금부터 디톡스 정치에서 토론합니다. 네, 여야의 중진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 국민의힘 조혜진 의원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정청래 의원님은 이번 주 내내 포털에 이름이 계속 오르셨어요. 법사위원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데 비판도 많이 받으시고. 나의 뜻과 관계없이 예. 언론에서는 제가 법사위원장 되는 것이 좀 두려운가 봅니다. 야당에서도 반대 의견이 좀 나왔는데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개인적으로 물어보시면 제가 본인 앞에서 이제 정청래 의원님이 우리 야당과의 관계에서 강성 이미지가 있어요. 우리 당 내부 의원들의 인식 속에, 생각 속에 뭐 그런 것 때문에 좀 염려하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의외로 제가 법사위원장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환영해 주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다른 뜻이잖아요. 왜냐하면 제가 법사위원장 되면 국민의힘이 이익이다. 근데 이익인데 왜 반대를 하냐. 저는 이제 그게 좀 아이러니하고, 국민의힘은 상임위원장을 놓고 싸웁니다. 경선을 해요. 그래서 예전에 보면 국민의힘에서 외교통일위원장을 놓고 정두원 전 의원하고 나경원 의원하고 막 싸웠어요. 나경원 의원이 이제 이기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데, 뭐 그것이 좋을 수 있고 나쁠 수 있는데 저희 민주당은 선수대로 내려갑니다. 이렇게. 예, 뭐 생일도 따지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선수가 같으면 나이. 예. 그리고 나이가 같으면 생일을 따집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지금 순서상 이광재 의원이 저보다 몇 개월 빠르더라고요. 1개월 18일 빠릅니다. 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인사에 관한 문제라서 당사자가 얘기하는 게 적절하지 않습니다. 근데 저는 가만히 있는데 언론이 한 일주일째 지금 정청래 법사위원장 하냐 마냐로 계속 나오고, 또 당원들은 계속 이제 국회의원들한테 문자를 보내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제 입장을 안 밝힐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요 제가 할게요라고 손들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어려운 길을 피하지도 않겠다. 그래서 저는 당의 뜻을 존중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예. 시작하는 말이었는데 오래 끌었네요. 너무 오래 끌었어. 예. 디톡스 정치 룰 소개하고 본격적으로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자, 재보궐선거 이후 여야 모두 새 지도부 구성에 분주한데요. 먼저 민주당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윤호중 신임 원내대표가 압도적인 표 차이로 이제 당선이 원내대표 됐는데요. 민주당의 새 원내대표의 친문 당권파인 윤호중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윤 의원은 169표 가운데 104표를 얻으면서 박완주 의원의 압승을 거뒀습니다. 어떤 기대와 좀 우려가 있습니까? 사실 언론 보도만 보면 민주당이 두 쪽으로 갈라진 것처럼 보여요. 친문 윤호중 의원 당선, 비문 박완주 의원 낙선.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 얘기하는데도 언론은 그렇게 이제 이간질 또 갈등 유발적으로 기사를 쓰는데, 실제로 저희는 비문이 없어요. 안철수 의원 탈당할 때 다 나가서 그때 얼마나 시끄러웠습니까? 그때는 친문 비문이 분명히 있었죠. 그래서 정리가 된 다음에 당이 좀 안정됐죠. 그래서 친문이 당선됐다, 비문이 안 됐다 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국민의힘에서는 좀 다른 시각이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부분 좀 우려를 좀 하고 있나요? 윤호중 법사위원장 때 보여준 리더십이 있거든요. 그게 요 전임 원내대표였던 김태년 원내대표 리더십하고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김태년 원내대표가 사실상 국회를 이제 여당이 상임위원장까지 이제 독식한 상황에서 야당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았죠. 야당의 견제 역할을 인정하지 않고, 결과적으로 그렇게 이제 국회를 독식하고 독주하고 야당을 패싱하고 무력화하고 했던 것이 이번
4.7 재보선 심판 그 민심에 그 반영이 됐던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새로 윤호중 위원장이 원내대표가 되었을 때는 원내 운영, 국회 운영 기조가 바뀌지 않겠는가. 구체적으로는 여당이 독식한 상임위도 저는 여당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저희한테 돌려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것부터 해서 변화가 있지 않겠는가 기대했는데 이제 당선 1선에서 바로 그런 협상 없다. 그대로 간다. 그리고 그동안에 해왔던 그런 입법 이 드라이브를 계속 더 세게 밀어붙인다. 이러니까 이 모든 게 우려스럽죠. 일기의 리바이벌이 보여서 우려스럽죠. 독식했다 하더라도 그다음에 운영은 정상적으로 해야 되는데 토론 자체도 없고 심사도 없고 그냥 방명이 두드러서 통과 시켜버리니까 그러면 그냥 가만히 이렇게 뿌듯뿌듯한 보리자루처럼 앉아 있는데 내가 국회의원이 맞나? 여기는 어딘가? 나는 누군가? 나는 왜 세비를 받아야 되나? 한 일이 없는데. 좀 과장법을 쓰시는 거예요. 우리가 투명인간 취급받았다. 우리는 그럼 법안에 대해서 아무것도 손을 못 댔다는 식으로 얘기하는데요. 100개가 통과되잖아요. 근데 비쟁점 법안, 민생 위주 비쟁점 법안 이런 게 있어요. 그것은 다 합의 처리를 하고 있어요, 지금. 나머지 쟁점 법안이라고 이제 얘기하는 건데 그건 이제 굉장히 크리티컬하게 이제 날카롭게 이제 부딪히는 법인데 그거는요 100개 중에 한두 개입니다. 뭐 저희가 일방적으로 국민의힘을 무시하고 밟고 모든 걸 다 통과시켰다. 그건 아니다. 대체적으로 다 합의 조정해서 지금 통과시키고 있다. 쟁점 법안만 지금 부딪히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예. 이제 민주당은 이제 당 대표 또 이제 뽑고 있는데 홍영표, 송영길, 우원식 후보 3명이 이제 최종 후보로 확정이 됐습니다. 네. 지금 좀 판세를 어떻게 보시고 있느냐 하고 네. 각 후보에 대한 장단점 좀 평가를 좀 해주신다면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제 박빙 혼전 상태로 좀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홍영표 의원 같은 경우는 언론의 평가입니다. 무슨 친문 후보 아니냐.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다들 나도 다 친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그런 색깔이 있는 조금 진하다. 네, 좀 진하다 이런 게 있고요. 송영길 후보 같은 경우도 내가 친문이다. 나 문재인 대선 후보 선대위 총괄 본부장이었다. 누가 봐도 친문이죠. 근데 언론은 또 그렇게 평가를 안 해요. 근데 송영길 의원은 지금 3세판이거든요. 세 번째 도전.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닦아놓은 게 많이 있겠죠. 그런 면에서 유리할 수 있겠고. 우원식 의원 같은 경우는 을지로위원장 하면서 계속 민생의 현장에 있었고. 근데 이제 우원식 의원이 어드밴티지가 하나 생겼어요. 저희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해찬 전 당대표에 대한 여러 가지 이렇게 좀 뭐랄까 당원들이 좋아한다고 그럴까? 당원들의 어떤 이런 게 있는데 공개적으로 우원식 의원 후원회장을 맡았어요. 그래서 우원식 의원이 좀 점수를 딴 것 같아.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지금 권리당원이 80만 명이거든요. 근데 이 권리당원 표심이 굉장히 많이 좌지우지 될 것 같고 또 지역구별로 45명 안팎의 사실상 국회의원과 지역위원장들이 선정한 중앙대의원들은 이제 아무래도 국회의원의 영향력하에 있다고 이제 아니 볼 수가 없죠. 예. 조희정님께서 보시기에는 누가 좀 더 유리해 보이고 또 개인적으로 이 의원이 되는 게 국민의 입장에서 조금 더 아까 말씀하신 협치나 이런 부분에서 좀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생각을 좀 하시는지. 임기가 이제 1년 남은 정권의 여당의 당 대표인데 예. 강성 친문들이 주도하는 이 민주당 내부 흐름이나 구조상 당 대표가 그런 차별적인 노선을 걸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이제 또 개별 의원 입장에서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런 체제가 되면 또 역시 야당 개별 의원은 역할이 없어지고 존재감이 없어지고 여기 어디인가 자괴감이 나는 왜 세비를 받아야 되나. 세 분의 개인적 성향은 좀 약간 상대적으로 좀 온건하거나 또 대화가 될 수 있는 분들이거나 그런 좋은 점들이 계시지만은 당정청이라는 이 정권의 큰 흐름 또 그 흐름을 주도하고 있는 드러나거나 드러나지 않은 강성 친문의 흐름 이게 공고한 걸 이번에 계속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남은 1년도 우리 야당 입장에서 볼 때는 누가 되시더라도 참 기대하기 어렵겠다. 재보선에서 이제 민심이 폭발한 게 부동산 문제라고 하니까요. 부동산 정책이라고 많이들 하니까 이번엔 당대표 후보 나오신 분들도 그렇고 우리 또
정 의원님도 그렇고 정책기적으로 좀 변화가 좀 있어 보이거든요. 노무현 대통령 때 이제 종합부동산세 이것은 세금 확충 차원이 아니었어요. 사실은 상징적인 거였고, 부유세 차원. 그렇죠. 부유세 차원이었고, 사실은 조세 저항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세칭 조세 저항은 30만 이상이 하면 정권을 유지할 수가 없다. 그래서 그 대상을 최소화해야 되는 게 맞다. 왜냐하면 그 세금을 걷는 목적이 주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게 따져보니까 당시 한 1% 정도 대상이었는데 지금은 아파트로 치면 한 20%가 대상이 되고 너무 많아버린 거예요, 대상이. 그래서 이것은 좀 현실화하자.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도종환 비대위원장한테 일주일 남짓 임기를 마치는데 구체적인 수치와 이런 것은 얘기하지 않더라도 이러이런 것을 좀 개선하겠습니다 하는 것을 좀 발표하고 떠나는 게 어떻겠느냐 이렇게 제가 제안을 했고, 그런데 이제 도종환 비대위원장은 부동산 특위를 만들어서 일괄적으로 한꺼번에 발표를 하자. 그게 좀 이제 지금 정교하게 지금 이제 토론 중에 있고요. 예, 그 부분만은 재보선 민심이 일정 부분 반영이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괜찮은 움직임이고 나오고 있는 대안들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들 포함해서 합리적인 대안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근데 청와대나 정부가 이걸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인가라는 게 이제 제 관심사입니다. 궁금한 게. 국민의힘 얘기 또 해보죠. 뭐 국민의힘 원내대표 경선이 이제 시작이 됐는데요. 예. 민주당 당대표 경선만큼 굉장히 치열한 것 같습니다. 선수로 보면은 김기현, 권성동 두 분이 4선이고 김태흠, 유의동 두 분이 예. 이제 3선이고, 지역으로는 김기현 의원이 울산, 그러니까 영남이죠. 예, 예. 그리고 권성동 의원이 강원, 유의동 의원이 경기, 김태흠 의원이 충청. 예. 뭐 하다 보니까 의원님도 이렇게 골고루 이제 대표에서 나오게 됐죠. 여당이 독식하고 독주하는 이 그 환경 속에서 야당의 원내 대표는 독이 든 그 잔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분들도 그 우리 의원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그 제안이나 비전은 비슷합니다. 경험을 발휘하고 또 투쟁력을 발휘하고 강단과 결기를 발휘하고 또 여당하고 할 수 있는 한 소통하고 협상을 해가지고 협상력을 발휘해서 우리 공간을 마련해내고 여당을 정부를 제대로 견제하겠다고 이제 희망의 메시지를 다 똑같이 제시하시는데, 지금 신임 윤호중 원내 지도부가 저 기조로 간다면은 새 지도부도 야당 지도부도 우리 의원들이 기대하는 그런 희망을 실현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서. 판세 잘 분석하시잖아요, 우리 정 의원님. 국민의힘 원내대표 후보 네 분의 공통된 공약이 있습니다. 초선들에게 당근을 드리겠다라는 거예요. 초선들과 뭘 하겠다, 초선들과 혁신을 하겠다, 뭘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근데 이제 저희도 초선들이 이제 뭐 성명도 내고 했지만 국민의힘에서도 초선 의원들이 뭔가를 냈죠. 네. 소위 말한 영남 꼰대당이 되면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논평도 내고 그랬던데, 그러다 보니까 이 초선들로서는 사실상 대세론인 김기현 후보에게 과연 초선들이 찍을까, 표를 줄까, 이런 거예요. 김기현 의원이 되면 그 나물의 그 당 또 이렇게 되는 거고, 만약에 권성동 의원이 여러 개 있는 비주류잖아요. 그래서 권성동 의원이 된다. 그러면 그것은 이변이에요. 그래서 국민의힘이 의원들이 뭔가 결심을 했네, 이런 하나의 징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뭐 잠깐 초선 얘기해 주셨는데 당대표 그 전당대회도 이제 앞두고 있잖아요. 예. 초선이 이제 김웅 의원이 뭐 여론조사 보니까 꽤 지지표가 나오고 있는데요. 예. 결국은 초선이냐 다선이냐 또 영남이냐 비영남이냐 간에 이 엄중한 시기에 내년 1년 남은 대선을 이번처럼 본보수 대통합을 이루고 후보 단일화를 이루어 가지고 큰 판을 굴려가야 될 그랜드 프로젝트를 이끌어갈 만한 그런 리더십, 정치력, 또 정무적 판단력, 또 대국민 호소력, 또 정무적 기획력, 이런 것들을 가진, 이 종합적으로 가진 그런 지도력, 영도력을 가진 리더가
누구이냐. 최종적으로는 다 그렇게 종합평가로 저는 갈 걸로 생각하고 초선이라도 뭐 더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국회의원 뽑지 않다는 원외라도 그 점에서 가장 적임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 뽑을 수 있는 거죠. 예. 조혜진 의원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초선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총선 때만 되면 언론은 다 물갈이를 얘기합니다. 몇 퍼센트를 바꿨냐가 마치 개혁의 지표인 예. 것처럼. 근데 지금까지 제가 기억하기로는 총선 때마다 거의 절반 정도 다 물갈이했어요. 그게 다 초선이었어요. 그러면 초선으로 배치를 하고 물갈이를 해서 그러면 나아진 국회라고 언론이 또 평가를 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언론은. 경험과 경륜 또 이런 것도 얘기를 해요. 예를 들면 무슨 장관 후보, 무슨 국무총리 후보가 나오면 저 사람은 깜이 아니다. 왜? 경험도 없고 경륜도 없기 때문에. 언론이 또 이렇게 반대로 또 공격을 해요. 그래서 언론의 과잉 선동에 정치권이 너무 휘둘리거나 춤출 필요는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뭐 좀 언론 문제를 좀 지적해 주셔서 제가 또 언론에 있으니까 이제 언론의 선동이나 프레임로 이제 표현하면 될 것 같은데요. 거기에 이제 뭔가 이제 근거리 될 텐데 그 근거가 얼마나 합리적인지는 이제 독자들이나 시청자들이 판단할 거라고 보고요. 다음 이제 주제 넘어가도록 하죠. 김부겸 차기 국무총리 후보자가 이번 주부터 이제 공식 출근해서 인사청문회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우리 사회 곳곳에 여러 가지로 힘들어하시고 안타까운 분들에게도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그런 정책이 있는지 정확하게 관계관들, 전문가들과 상의해서 그렇게 정부의 새로운 입장을 밝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사히 인사청문 인준전찰까지 이제 넘어갈 수 있을까 하고 지금 문재인 정부의 이제 1년 남은 임기 동안 가장 좀 중점을 둬서 해야 될 과제는 무엇인지 좀 말씀해 주시죠. 김부겸 후보자 같은 경우는 국회의원 4번 하면서 어쨌든 유권자들로부터 심판과 검증을 받았고 행정안전부 장관 하면서 또 혹독한 예. 인사청문회를 거쳤고 그래서 인사청문회는 저는 뭐 무난하게 통과가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 제가 좀 한 가지 좀 유감스러운 것은 원희룡 지사가 예. 한때 2년 수십 년 전에 2년을 끌어와서 형이라고 부르면서 그 형을 막 이렇게 언론 플레이용으로 본인을 띄우려고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좀 언론의 먹잇감으로 이렇게 약간 저는 조롱과 비아냥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면 형이라 부르지를 말든가.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유감스럽습니다, 사실은. 개인적인 사감으로 뭘 공격하고 그러기보다는 어쨌든 국무총리로서 어쨌든 대통령을 보좌할 수 있는 그리고 장관들을 총괄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 중심으로 좀 봤으면 좋겠어요. 네. 뭔가 이렇게 의미를 남길 만한 역할을 하고자 한다면은 예. 단순한 뭐 마무리 총리, 뭐 정권의 뭐 뒷설거지 총리가 아니라 의미 있는 역할을 하고자 한다면은 그 야당의 관심은 결국은 이 표출된 재보선 민심을 얼마나 정권이 겸허하게 받아들여 가지고 국민들에게 힘들게 했던 고통을 안겨줬던 정책들을 이 남은 1년이라도 이제 정상화해서 뒷마무리가 잘 되게 할 것인가. 그 점에 김부겸 후보자가 총리가 되었을 때 어느 정도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 부분에 관심이 이제 모여져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예. 역할이 제한적일 본인이 것이다. 그만한 의지와 강단을 갖고 계신가 하는 부분에 이제 그게 퀘스천 마크고 그게 원희룡 지사가 좀 접근 방식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그걸 자극한 부분인 것 같아요. 형, 뭐 옛날에 정말 형 뭐 한나라당에서 탈당할 때는 그 한나라당의 그 불통 또 뭐 독선 또 민심과 결의되어 있는 거 이거 도저히 견디지 못해가지고 당을 박차고 나가지 않았느냐. 지금 내가 이제 운 지사 입장에서 내가 볼 때는 민주당이 딱 그 모양인데 왜 그에 대해서 형은 제대로 이야기를 안 하느냐. 그게 본인한테는 불쾌할지 모르겠지만은 이게 좀 한번 세게 한 것이다. 세게 좀 문제 제기를 해서 제가 이제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요. 국민의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5월 10일 날 출범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단 한 번이라도 문재인 대통령을 칭찬한 적이 있는가? 문재인 정부의 중요 정책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찬성한 적이 있는가?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4.7 재보궐선거 이후에는 문재인 정부의 모든 정책을 부인하라. 모든 정책에 대해서
사과해라. 이런 걸 요구하는 거예요. 일종의 십자가 밟기를 권하는 거죠. 그것은 온당치 못한 태도다. 저는 재보궐선거 결과가 그렇게 나왔다 할지라도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지금 분골쇄신하고 있는데 모든 것이 잘못됐다. 당신은 가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설거지 해야 된다. 지금까지의 문재인 정책을 앞장서 손들고 부정하고 반대해라. 이렇게 요구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의미가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너무나 과잉 주장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의견이 아니시잖아요. 개인적으로. 그건 아니고 또 저희 당이 뭐 다 반대한 건 아닙니다. 찬성한 게 뭐가 있죠? 아이고 뭐 기억이 일일이 기억 많죠. 예를 들어서 예를 하나만 들면은 그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 초기에는 북한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원칙적으로 대응을 했습니다. 그 부분은 야당 기조하고도 같았기 때문에 박수 쳤죠. 속으로는 인정해도 겉으로는 칭찬한 적이 없어요. 자, 마지막 주제입니다. 이제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재보선 중에 이제 합당하기로 했는데 일단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합당을 결의했습니다. 예. 근데 국민의당은 아직 한마디로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국민의당에는 민주당 계열 또 호남 정치인들 원외 예. 당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 이분들은 태생적으로 보수정당 또는 옛날 한나라당 계열과 같이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데 예. 어떻게든 그분들까지 같이 이렇게 뜻을 이렇게 수렴해가지고 같이 가려고 노력을 하는 거고 그게 시간이 꽤 걸릴 것 같은 생각도 듭니다. 국민들이 왜 정치인을 싫어하는가? 말이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화장실 갈 때 다르고 올 때 다르고 다 선거용 멘트였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의 합당은 합당하지 않다. 라고 양쪽이 생각한다. 그래서 종쳤다. 이렇게 저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왜 그러냐면요.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 이번에 대선 접었습니다. 서울시장에 올인합니다. 예. 이제는 뭐예요? 서울시장이 안 됐어요. 이제 대선 나가야 되거든. 예. 근데 국민의힘과 합당했을 때 본인이 후보가 될까 안 될까? 예. 1차 판단 기준이죠. 근데 잘 안 될 것 같거든. 합당할 이유가 없는 거죠. 예. 국민의힘 입장으로는요. 안철수 끌어다가 잘 활용해 먹었거든요. 지금 필요 없어요, 이제. 뭐 빈껍데기하고 뭐 합당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미 취할 이득은 다 취했으니까.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양쪽 다 합당에 유혹이 없다. 그리고 합당해봤자 양쪽에 실익이 없어요. 예. 이제 의원님 말씀하셨던 안철수 대표 또 국민의당과의 합당 부분도 용도 폐기가 아니고요. 내년 대선은 대통령, 정권, 나라를 주고받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 훨씬 더 큰 판이 벌어져야 되고 훨씬 더 큰 대동단결 구도, 단일 대오 구도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거기에 안철수 대표가 빠져버린다면 국민의당이 빠져버린다면은 상당한 차질이 발생하는 것이죠. 순리적으로 통합을 하고 그다음에 외연을 더 넓히는 그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게 저희 생각이라서 빨리 이제 합당을 하자고 하는 것이죠. 오늘 뭐 토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 주간 쌓인 정치 독소를 풀기 위해서 디톡스 주스 준비했습니다. 독을 빼는 주스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함께 마시면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